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인생 가장 힘든 시기에 겪은 일을 주변에 이야기해 줬더니 너무 황당하면서도 막장 드라마 같다며 여기에 올려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정말 지옥 같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습고 어이없는 사연이라 이렇게 한번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20대 때 어느 봄날이었어요. 대학 후배 중에 현정이란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대학교 친구인데도 마치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것처럼 가까웠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절 불러내더라고요. 언니,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 소개해줄게. 우리 회사 다른 부서 과장인데 진짜 능력 있고 인물도 좋아. 다정다감해서 주위 여자 직원들도 다 좋아해. 어때? 사실 그때 저는 실연의 상처가 있었어요. 3년 사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통보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죠. 현정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언니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계속 우울해할 거야? 좋은 사람 만나면 다 잊혀진다니까. 일단 한 번만 만나봐. 정 싫으면 그때 거절해도 돼. 현정이가 하도 칭찬을 하길래 결국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압구정의 한 카페에서 처음 남편을 봤을 때 솔직히 첫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키는 큰데 좀 마른 편이었고 안경 낀 모습이 전형적인 회사원 같았거든요. 그저 그런 재미없는 사람이겠지 싶었죠. 그런데 대화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정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소개팅은 어색하거든요. 우리 편하게 얘기해요.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무엇보다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줬어요. 실은 제가 최근에 실연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마음이 좀... 그러셨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좀 그랬죠. 3년이나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실수했네요. 이렇게 좋은 분을 놓치다니. 저를 다정히 위로해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나 명예보다도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실 때도 어머니가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죠.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래서 전 결혼하면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게 꿈이에요. 그 말이 너무나 진심으로 들렸어요. 실연의 상처로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죠. 남편은 무려 5번째 만남에서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한강 유람선에서 장미꽃 백송이와 함께요. 드라마가 따로 없었죠. 제가 당신의 상처를 다 치유해 드릴게요. 평생 공주처럼 모실 테니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때 유람선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줬어요. 결혼이란 건 갑작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면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겠다.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나중에 현정이한테 들으니 남편이 절 처음 보고 완전히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찾던 스타일이라면서요.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지 않아서 좀 시큰둥하긴 했는데 현정이가 하도 호들갑을 떨며 추켜 세우는 겁니다. 언니, 그 오빠가 언니 만나고 나서 완전 딴 사람 됐어. 매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뭘 좋아하시냐 이렇게 물어봐대서 내가 다 지쳤다고. 정말? 응. 심지어 언니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 좋아하는 음식 뭔지 이미 다 조사해갔어. 프로포즈도 2주 전부터 준비한 거래. 그런 얘기를 들으니 뭔가 더 감동이긴 했어요. 이렇게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을 처음 방문했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에 혼자 살고 계셨죠.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모 혼자서 작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고 있었죠. 그래도 상가 건물 2채와 빌라 몇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만난 시모는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네.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구나.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리고는 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제게 주셨어요. 봉투 안엔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처음 만나서 받기엔 큰 돈이었죠. 이건 처음 인사 왔으니까 주는 거야. 필요한 거 사. 어머님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걸 주시면. 에이,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결혼식 준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며느리 드레스는 제일 좋은 걸로 해야지. 청담동에 아는 웨딩숍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혼수는 내가 다 해줄게. 우리 아들도 모아둔 돈 없을 테니. 예단이며 혼수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는 모습에 친엄마보다 더 다정하다고 느꼈을 정도였죠. 신혼집은 저희 엄마가 물려준 집에서 작게 시작하고 그간 각자 모은 돈을 반씩 합쳐 상가를 하나 샀어요. 월세를 받으며 살 생각으로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까요? 시모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아가야, 기석이 아침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어? 네, 어머님, 매일 잘 챙기고 있어요. 그래? 근데 요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이던데 음식이 입에 안 맞나? 처음엔 순수하게 걱정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잔소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선을 넘는 말도 서슴없이 하시고요. 청소는 매일 하니? 집안이 깨끗해야 남편이 편하게 쉬지. 요리 실력은 좀 늘었어? 남자는 집밥을 잘 먹어야 회사에서 일을 잘해.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전화하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셨어요. 특히 명절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미국에 살아서 명절에도 안 오니 모든 걸 저한테 시키셨거든요. 옆에서 정말 달달 볶으면서요. 사람은 저랑 시어머니 2명뿐인데 음식은 항상 10인분을 해야 했고 요리는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이르셨죠. 저는 기름 온도가 중요해. 너무 뜨거우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어. 잡채는 당면을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돼. 딱 3분만 삶아야 해. 김치전에는 꼭 새우젓을 넣어야 맛이 나. 알았지? 네, 뭐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건 고마웠지만 그것도 정도 것이죠. 하도 들으니 나중엔 그냥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휴, 그럼 그렇지. 내가 그냥 할게. 비켜봐. 보다 못하면 나중엔 결국 직접 다 하셨죠. 그리고 나중엔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 네 마누라 요리 실력이 영 글러먹어서 내가 다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시모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아가, 언제쯤 우리 집안 대이을 손주 소식 들려줄래? 아직도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어머님. 시간? 벌써 3년이나 됐는데? 병원은 가봤어? 사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근데 쉽게 되지 않았죠.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연이 늦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도 아니었고요. 어느 날 시모가 집에 오셔서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가, 내가 하도 걱정이 돼서 왔다. 우리 집안이 대가 끊길까봐 내가 밤에 잠이 안 와. 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니? 네?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당부하셨어. 꼭 손주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늘에서라도 그 소원 들어드려야지.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우리 집안 재산도 다 대를 이을 손주한테 갈 거야. 네 신우들은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 재산은 관심 없을 테고. 시모가 손주에 집착하는 것엔 재산 상속 문제도 있었던 거죠. 내가 평생 일궈놓은 재산인데 남한테 줄 순 없잖아. 우리 피가 이어받아야지. 이해해요, 어머님. 그러니까 더 노력해. 요즘은 의학이 좋아서 다 치료가 된다던데 왜 그러는 거니? 시모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고 나중엔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엄마가 이젠 회사에서도 전화해.
우리 언제쯤 아이 가질 수 있냐고.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아니, 당신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조급해 하셔서 그래. 그럼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고. 시모에 대한 원망이 남편에게로 옮겨가 다 싫어지더라고요. 다툼은 점점 잦아지고 나중엔 각방을 쓰는 날까지 있었어요. 한 침대에 눕는 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더 아이가 안 생겼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왔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죠. 여보, 오늘 회식 어땠어? 신입사원 환영이었어. 피곤해 죽겠네. 웬 향수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 신입사원 중에 향수 엄청 뿌리는 애가 있어. 옆에 앉았는데 냄새가 다 배었나 봐. 그땐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시작이었네요. 결혼 5년 차가 되고 우리는 결국 딩크로 살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시모의 닥달은 끝나지 않았지만요. 어느 날 시모가 늘 그랬듯 저희 집에 오셨어요. 표정도 늘 그렇듯 심상치 않았죠.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차를 마시면서 시모가 물으셨어요. 요즘 기석이는 잘 지내니? 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회사 일은 바쁘고? 네, 요즘 프로젝트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밥 잘 챙겨 먹도록 신경 써라. 집안일도 더 신경 쓰고. 네가 잘해야 집에 정을 붙이지. 전 그때 기회다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슬쩍 털어놨어요. 시모가 믿음직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힌트가 될 만한 게 있을까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요. 이상해? 뭐가? 야근도 많아지고 주말에도 자꾸 나가고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시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 회사 일이 바쁜가 보지. 기석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일이 몰리는 거야. 그런 걸까요? 쓸데없는 걸로 사람 의심하지 마. 부부는 믿음이 중요해. 그때는 시모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후 우연히 남편 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죠. 카라 안쪽에 선명하게 찍힌 빨간색 자국이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자국이요. 여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나도 모르겠는데. 립스틱 자국 같은데? 아니야, 이거 아마 클리닝 맡겼다가 묻은 거 아닐까? 남편의 변명은 정말이지 궁색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직감했습니다.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요. 전 여태 남편을 철석같이 믿어서 너무 둔하고 안일하게 지내온 거예요. 설마 남편이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카드 명세서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죠.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호텔 결제가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모두 평일 점심시간대였고 회사 근처 호텔이었죠. 점심시간에 호텔을? 분명 이상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호텔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방법이 없으니 무작정 아침부터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죠. 며칠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갔어요. 아니길 바라면서도. 그러던 어느 날 11시부터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1시가 넘어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혼자가 아니었죠.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여자는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두 손이 간신히 떨리는 걸 붙잡고 소리쳤어요. 여보! 제 부름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 팔을 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황급히 도망갔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여자는 누군데? 여보, 잠깐, 이건 오해야. 오해? 호텔에서 여자랑 팔짱 끼고 나오는 게 오해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이런 일 다신 없을 거야. 정말이야.
그 자리에서 1시간을 울면서 빌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남편은 계속 무릎 꿇고 있었어요. 말해. 그 여자 누구야? 회사 후배야. 경리복 김대리라고. 얼마나 만난 거야? 솔직하게 말해. 몇 개월, 아니 정확히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집으로 돌아간 저는 남편에게 곧장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매달렸죠. 제발, 우리 한동안 힘들었잖아. 그래서 나도 어딘가 기대고 싶었나 봐.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됐는데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주라. 나 아직 자기 사랑해. 사랑한다는 겨우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는 그 말이 깨졌는데도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건 아직 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저는 결혼 후 계속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이혼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거든요. 친정도 이제 형편이 안 좋아서 도움받을 수도 없었고요. 남편은 그런 제 약점을 알고 있었는지 계속 애들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갈라서면 그 다음은 어떡하려고. 이젠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신 그 여자도 안 만날게. 부서도 옮길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 만났을 때처럼. 며칠간 계속된 설득에 결국 저는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을 달았죠.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면 그땐 진짜 끝이야. 그리고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내. 다신 마주치지도 않게. 당연하지. 이미 정리했어. 믿어줘서 고마워 여보. 정말로 잘할게. 그렇게 남편의 첫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죠. 용서한 후 처음 한두 달은 남편이 정말 잘했어요. 매일 꽃을 사왔고 퇴근도 일찍 했죠. 주말엔 함께 여행도 가고 결혼 초처럼 다정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역시 사랑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어. 내가 그걸 잊었던 거야. 남편이 결혼 전에 했던 말을 다시 꺼냈어요.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 말에 저도 마음이 한층 누그러졌죠. 이번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 좋은 숙소 예약해놨어. 요리도 내가 할게. 뭐 먹고 싶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도 마음을 풀기 시작했어요. 시몬은 우리 사이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다툼이 있었고 그게 잘 해결된 줄로만 아셨어요. 잘 풀렸다니 다행이다. 부부는 이런 위기를 넘기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야. 라고 하셨죠. 그렇게 또다시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현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지금 어디야? 집인데 왜? 언니, 마음의 준비 좀 해. 내가 지금 사진 하나 보낼게. 봐봐. 카톡으로 온 사진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 카페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었죠. 남편이 그 여자 손을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제 우연히 봤는데 한참 고민했는데 그래도 언니한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형부가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거든. 미안해.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던 그 남편이 겨우 반년 만에 또 그 여자한테 달려가 사랑한다고 말하다니.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전 곧바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이혼하자. 더 할 말 없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또 만났지? 그 김대리라는 사람. 카페에서 오붓하게 손잡고 사랑한다고 했다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오해야. 우연히 만났고 작별 인사한 거였어. 거짓말 그만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어떻게 그런 뻔뻔한 얼굴을 아무렇지 않게 오해라고 말할 수 있어? 남편은 또 빌었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 회사 앞에서 마주쳐서 잠깐 커피만. 다시는 안 만난다고 했잖아. 스치는 것도 안 한다고 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 이번엔 진짜 끝이야. 더 이상 나도 못 봐줘. 하지만 그래도 끝내면 아쉽잖아요. 날 이렇게 힘들게 한 대가는 치러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곧바로 덧붙였죠. 그리고 나 당신 회사에도 알릴 거야. 인사팀에 제보할 거고 동네에도 다 소문낼 거야. 뭐? 그건 너무하잖아. 내가 당한 게 더 너무한 거 아니야?
제발 회사는 건드리지 마. 내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그럼 처음부터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거기서 여자를 만나?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제발, 회사만은 이번에 진급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게 내 할 바야?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벌금을 내서라도 당신 명예 바닥까지 추락시킬 테니까. 이혼 통보를 한 지 일주일 후였어요. 집에서 나간 남편은 그동안 매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지만 일절 받지 않았죠. 변호사도 알아보고 이혼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2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서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도도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다급하고 초조해 보였죠. 얘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자. 문을 열어드리니 시모가 굽신거리며 들어오셨어요. 평소엔 며느리가 시모를 밖에 세워두냐? 라며 화부터 내셨을 텐데 이날은 달랐죠. 미안하다, 이 시간에 찾아와서. 괜찮아요, 앉으세요. 시모가 들어오시자마자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기석이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건 알고 있니? 뭐 어딘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희 문제에 낄 생각은 없었다.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알았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 거야. 면목 없지만 기석이가 큰 잘못을 했더라. 다 들었어. 정말 미안하다. 시모는 계속 눈치를 보며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자 정적이 길어졌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가져온 큰 가방을 테이블 위로 올려두는 겁니다. 가방을 여는데 글쎄 거기에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씩 꺼내서 테이블 위에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3억이야. 네? 딱 한 번만 참고 눈 감아줘. 이혼만 참아달라고, 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으로 며느리를 매수하려고 하다니요. 그것도 3억이라는 거금까지 써가면서 말이에요. 어머님, 지금 절 뭘로 보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이건 보상이야. 네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 그리고 앞으로 참고 살아줄 것에 대한 대가야. 시모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지금 이혼하면 뭘로 먹고 살래? 40살에 취업하는 게 쉬운 줄 알아? 그것도 여태 전업주부로만 살던 애가. 제가 답을 하지 않자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평소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있잖니,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서 회사랑 동네에 소문내겠다고 했다며? 그럼요, 당연히 알려야죠. 그럼 기석이는 어떻게 되는데? 대기업 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목소리에 위협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게 걱정이었던 거죠. 회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소문나면 바로 좌천이야. 그것도 불륜이라면 더더욱. 그건 남편이 자업자득인 거죠. 자업자득? 그래, 맞아. 하지만 너한테도 손해라니까. 기석이가 회사에서 잘리면 너도 위자료고 뭐고 받을 게 없어져.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불륜은 확실한 이혼 사유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봤자 얼마나 받겠어. 기석이 걔가 모아둔 게 뭐 얼마나 있다고. 그 말은 맞았어요. 남편은 재테크를 한번 실패해서 모아둔 돈도 많이 잃었고 그 뒤로는 버는 대로 족족 쓰는 타입이라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활비를 아끼려 해도 애초에 주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그 여자한테 다 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잖아. 3억이면 웬만한 위자료보다 많아. 현금으로 바로 줄게. 세금도 없어. 시모는 이런 얘기로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죠. 위자료 받은 셈 치고 모른 척하고 살아. 여자가 참고 살아야 집안이 편해. 뭐라고요? 옛날부터 그래왔어. 그게 현명한 거야. 남자가 한두 번 실수하는 건 눈 감아주는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뭐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가 아니라 현실이라니까. 이혼한 40대 여자가 어떻게 살지 생각해봤어? 시모의 말은 가혹했지만 현실적이었어요. 저는 점점 맞설 기운이 없어졌어요. 심적으로 저를 압박해오니 점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파도 돌봐줄 사람 없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 돈 받고 그냥 살아. 어차피 기석이도 나이 들면 정신 차릴 거야. 젊은 여자한테 빠져봤자 얼마나 가겠어.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쐐기를 박았어요. 아가,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것보다 이 돈 받고 네 인생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기석인 바람 피운 죄가 있으니까 뭐라 못할 거야. 며칠 생각해보고 연락해. 현명한 선택하길 바란다. 어머닌 그렇게 3억을 테이블에 두고 갔습니다. 시모가 돌아간 후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현실적인 두려움이 뒤섞였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렇지만 도저히 잠이 올 리 없었죠. 계속 시모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40대에 재취업이 쉬운 줄 알아? 이혼한 여자가 어떻게 살지 생각해봤어? 억울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게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작은 회사 격리였고 지금은 그런 경력도 인정받기 힘들죠. 영원히 혼자 살라는 법 없고 재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엔 그 모든 일들이 너무 까마득했어요. 이렇게 상처받고 끝나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가능할까 싶었죠. 새벽에 거실로 나와 그 돈을 다시 봤어요. 정말 3억이 맞는지 세어봤죠. 이 돈이면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계산을 해봤어요. 당분간 이혼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일도 배울 수 있겠죠? 그동안 하고 싶던 것, 사고 싶던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고요. 어쩌면 친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었죠. 아니야, 이건 입막음용 돈이야. 내 자존심을 파는 거야. 근데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자존심?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그게 날 지켜주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들이 보였죠. 이혼하면 늘 혼자 밥을 먹겠지. 아프면 병원도 혼자 가야 하고. 저는 혼자 있는 걸 늘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정 생각도 났어요. 엄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요양원에 계시죠. 오빠는 자기 살기 바빠 연락도 뜸하고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새벽에 TV를 켜니 지난 홈쇼핑이 나오더라고요. 문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마트 캐셔? 식당 서빙? 그것마저도 경력이 없어서 뽑힐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나보다 젊은 사람도 넘쳐날 테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의 문자였죠.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우리 지난 날을 생각해서라도.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그 사람.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됐나. 화가 치밀어 올랐죠. 카톡을 열어서 현정이가 보낸 사진을 다시 봤죠. 카페에서 그 여자 손을 잡고 있던 남편. 정말 역겨웠습니다. 혼자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혼자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다시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자 문득 남편과 함께 장만했던 공동명의의 상가 건물이 떠올랐습니다. 그걸 받으면 이혼해도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봐야겠다고 계획하고 돈은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죠. 그렇게 아침이 되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내 자존심이, 내 인생이 그렇게 싸구려는 아니었으니까요. 아침이 되니까 정신이 좀 들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을 정리했죠. 그래,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힘들어도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현정이한테 전화했어요. 현정아, 나 좀 도와줘.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시댁에 같이 가줄래? 혼자는 좀 무서워서. 현정이는 바로 알아차렸어요. 시모가 또 뭐라고 했어? 어제 새벽에 왔었어, 돈 들고. 뭐? 새벽에? 얼마나 들고 왔는데? 3억. 전화 너머로 현정이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헐, 3억? 진짜? 이혼하지 말고 참고 살라고 줬어. 내가 회사에 밝힐까봐 겁났나봐.
그래서 돌려주려고. 같이 가줄래? 현정인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언니, 30분 안에 갈게. 기다려. 그리고 정말 30분 만에 현정이가 왔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밤새 못 잤어. 제가 가방을 보여주니 현정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실화야? 시모가 이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했대? 그러게, 나도 궁금해. 언니 진짜 돌려줄 거야? 이거 받으면 안 돼. 받으면 평생 그 꼴 보고 살아야 해. 현정이는 한숨을 쉬면서도 제 결정을 지지해 줬어요. 그래, 언니가 오라. 돈이 다가 아니지. 근데 진짜 괜찮겠어? 시모가 길길이 날뛰면 어떡하지? 그래서 네가 필요해. 혼자 무서워. 그렇게 함께 제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현정이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 예쁘더라, 젊고. 나이가 27이라고? 형부랑 거의 20살 차이네? 그러니까 딸 같은 애랑. 진짜 역겨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가 너무 착해서 그래. 처음부터 확 끝냈어야 했는데. 현정이가 제목까지 대신 분노해줬죠. 그러면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혹시 시댁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어떡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조심해야겠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내가 곧장 올라갈게. 경찰 불러도 되고. 시댁이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됐어요. 언니 심호흡해. 떨지 마. 응.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당연하지. 나라도 떨려. 근데 언니 꼭 해야 할 말 있으면 다 해. 알았지? 드디어 시댁에 도착했어요. 주말 오전 10시쯤이었죠. 주차하고 잠시 차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3억이 든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죠. 현정이가 차창을 내리고 응원해줬어요. 언니 힘내. 당당하게 행동해. 대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제 새벽 시모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할 수 있어. 당당하게 돌려주고 이혼하겠다고 하고 나오면 돼.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죠. 근데 현관에서부터 낯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였죠. 손님이 왔나?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복도로 들어섰죠. 거실 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시모 목소리, 남편 목소리, 그리고 젊은 여자 목소리. 설마...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복도 끝에서 거실이 드문드문 보였는데 슬쩍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모와 남편 그리고 그 여자가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 차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야. 김대리라던 그 여자는 제가 처음 시댁에 왔을 때처럼 시모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차도 다소곳하게 잘 마시네요 좀.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어느새 어머니의 며느리는 그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마치 신혼부부처럼요. 소라야, 엄마가 우리 결혼 준비도 도와주신대. 강남에 신혼집도 봐주신다고 하셨어.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잘 살게요. 신혼집이랍니다. 글쎄.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재혼 얘기를 하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였어요. 제가 이 집에서 보는 시간은 대체 뭐였을까 싶었죠. 그때 그 여자가 배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그러는데요. 아기가 다행히 건강하대요. 그래? 아우, 잘됐다.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니. 역시 우리 집안엔 대를 이을 손주가 필요해. 너라면 건강한 아이 낳아줄 수 있을 거야. 젊으니까 문제 없겠지. 맞아요. 애를 가져야 진정한 가족이죠. 다음에 초음파 사진 챙겨올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도 세 사람은 참 단란한 가정처럼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전 그제야 그 여자의 배에 배를 봤죠. 티는 별로 안 나는 걸 보니 임신 3, 4개월쯤 돼 보였죠.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시모에게 며느리란 그저 아이 낳는 도구였구나 싶어서 씁쓸했죠. 시간 참 빠르네. 처음 애 가졌다고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게요. 처음 어머님 찾아뵌 게 아직도 생생한데 말이에요. 시모는 진작부터 알고 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행복해하는 표정을 아이를 갖지 못해 시모한테 구박받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더욱 비참했어요. 나한텐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며느리도 아닌 여자의 임신 소식에는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정말 야속하고 서럽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소라가 입덧 때부터 고생이 많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우리 아기 때문이라면 뭐든 참을 수 있어.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부부였던 것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죠. 20년 넘게 같이 산 저보다 더 친밀해 보이는 게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시모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요. 그래, 첫 손주니까 내가 특별히 좋은 산후조리원도 미리 예약해놨어. 정말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 선물해줄 귀한 며느리인데. 저는 복도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마치 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행복한 가족놀이를 하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하고 있어. 그동안 아내와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젠 저기서 난 그 여자로 불리는구나 싶었어요. 시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찾아가서 3억을 줬는데 아직 답이 없긴 하네. 3억이나요? 어머님 그렇게 많은 돈을 왜... 그 여자가 놀라서 말했어요. 넌 내가 말한 것처럼 당분간 조용히 있으면 된다. 좀 진정되고 이혼이 쌍방의 잘못인 거 밝혀지면 그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자. 그때 그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근데 어머님, 그 사람이 순순히 따를까요? 걱정 마, 받은 게 있으니 참을 거야. 그래도 혹시 우리 아기한테 해를 끼치면... 그러자 남편이 여자를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 사람도 현실적인 사람이라 당분간은 조용히 있을 거야. 그동안 내가 관계 회복하는 것처럼 있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돼. 시모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걔가 양심이 있으면 참아야지. 물려줄 애도 못 낳으면서. 그리고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 똑똑한 선택을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폭발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죠. 3억이 든 가방을 꽉 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따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그때 현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괜찮아? 들어간 거 맞지? 맞아. 난 이 돈을 돌려주러 왔어. 당당하게 들어가자. 그렇게 심호흡을 크게 하고선 가방을 들고 당당히 거실로 들어섰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 목소리에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는데 그 놀란 표정들이란 특히 남편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그 여자는 토끼처럼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어요. 네가 어떻게 여기... 시모가 말을 더듬거리는 사이 저는 태연하게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놨어요. 쿵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그 3억 돌려드리려 왔어요. 어제 주신 거 한 푼도 안 건드렸습니다. 아,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는데 우리 아직 가족이니 괜찮죠?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오해? 방금까지 내 얘기하시던 거 다 들었는데 무슨 오해가 있어? 애도 못 낳는 여자는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나?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얼마나 들었나 가늠하는 표정이었죠. 그러자 김대리라는 여자가 남편 뒤로 몸을 숨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해해주세요, 언니. 저흰 정말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언니? 지금 나보고 언니라고 부른 거니? 남의 가정 망쳐놓고 언니라니 정말 뻔뻔하네. 그때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근데 이 3억 대체 어디서 난 돈이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셨나요? 시모와 남편이 순간적으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게 왜 궁금해? 네가 알 필요 없잖니. 그냥 받기만 하면 되지. 시모가 차갑게 대답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 돈은 아니겠죠? 설마 내 통장에서... 그 순간 남편이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큰 실수를 했어요. 네 돈은 아니야. 내 돈은 아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럼 무슨 돈인데? 우리 그 월세 받던 그걸로... 남편이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죠. 시모가 남편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조용히 해! 라고 소리쳤지만 전 이미 핵심을 파악했어요. 아, 월세 받던 상가? 그 상가로 뭘 한 거야? 그 상간 우리 부부 공동명인데? 제가 추궁하자 남편이 당황해서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담보로 대출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시모가 벌떡 일어나서 남편에게 화를 냈지만 남편은 이미 너무나 당황해서 실수를 이어갔죠. 아니, 대출이 아니라 사실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팔았어. 하지만 네 허락을... 뭐라고? 팔았다고? 내 동의 없이?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20살부터 취직해서 10년 넘게 일하며 허리띠 졸라매 마련한 상가를 우리 공동의 몫으로 산 그곳을 함께 노후 준비하려고 했던 그 상가를 무단으로 팔다뇨? 내 동의 없이 어떻게 팔 수 있어? 공동명의잖아. 내 도장이 필요했을 텐데? 남편이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며 실토했어요. 그게 네 도장이 필요했는데 집에 있던 도장으로 서류를... 위임장을 만들었어. 충격이었어요. 사문서 위조에 부동산 사기까지 내 남편이 이런 범죄자였다니. 그때 밖에서 현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괜찮아? 너무 오래 걸려서 걱정돼서 왔어. 현정이가 들어오자 시모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또 누구야? 순간 저는 빠르게 판단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죠. 현정아 괜찮아. 우리 지금 차분히 얘기하는 중이야. 그리고 시모를 향해 말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어머님,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볼게요. 시모의 표정이 좀 누그러졌어요. 정말?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저에게 이제 정말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사랑도 갖고 있는 재산도요. 3억, 이 돈으로 새 출발하고 싶어요. 그 여자와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뭔데? 하고 시모가 물었죠. 이 돈이 위자료라는 확인서를 써주세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이혼할 때 막상 다른 소리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도 기석씨 회사에 아무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시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 정도야 써주지. 저는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어요. 집에서 나올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거였죠. 여기에 이렇게 써줘. 본인은 아내 김도영에게 이혼 위자료로 3억 원을 지급하며 이는 상가 매각 대금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남편이 펜을 들려다가 멈칫했어요. 상가 매각 대금이라고까지 써야 해? 출처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문제 없잖아. 어차피 사실이기도 하고. 시모가 마음이 급한 듯 남편을 채근했어요. 그래, 얼른 써. 빨리 끝내자고. 결국 시모와 남편 모두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했어요. 날짜와 서명까지 꼼꼼히 받았죠. 심지어 그 여자도 증인으로 서명하게 했어요. 이제 됐니? 시모가 짜증스럽게 물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 돈 가지고 가도 되죠? 그래, 가져가. 그리고 기석이 주변에서 조용히 사라지렴. 시모의 목소린 차가웠어요. 저는 3억이 든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현관으로 가면서 현정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신호를 보냈죠. 현정이는 제 눈빛을 보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가방을 신발장 안에 숨겨뒀어요. 시댁에 자주 와서 알고 있던 비어있는 수납함이었죠.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이야. 집을 나와서 차에 타자마자 현정이가 물었어요. 언니, 진짜 괜찮아? 왜 갑자기 돈 받는다고 한 거야? 일단 집으로 가자. 거기서 설명할게.
사실 제 손에는 중요한 증거가 있었어요. 시모와 남편이 직접 쓴 자필 확인서, 상가를 무단 매각했다는 자백이 담긴 문서였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지금 당장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1시간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필 확인서를 보여드렸더니 변호사님이 감탄하셨어요. 이거 완벽한 증거네요. 이 상가를 무단으로 매각했다고 본인들이 인정한 거잖아요. 그것도 자필로요.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100% 승소입니다. 위자료 3억도 본인들이 인정했고 불륜 사실도 명백하고요. 게다가 재산 불법 처분까지 했으니 재산 분할에서도 훨씬 유리해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형사고발이었어요.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사기로 고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남편이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 실형은 어렵겠지만 전과자는 확실히 됩니다. 굳이 소문을 낼 필요도 없어요. 대기업 다니신다고 했죠? 해고 사유가 될 겁니다. 그날 오후 바로 경찰서로 가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그러자 다음날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죠. 도영아, 경찰이 연락해 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상가 매각건으로 조사받으래. 당신이 한 일의 대가를 받는 거야. 아니, 돈 가져갔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범죄엔 대가가 따르는 법이란 거 몰랐어? 제발 한 번만 봐줘. 회사에서 해고되면 난 끝이야. 그럼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다음 날 아침 시모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경찰이 집에 왔어. 나보고 조사받으라고. 어머님도 공범이시잖아요. 상가 매각 대금 받으셨고 그 3억 가져갔잖아. 너도 사기죄 아니야? 아니요. 3억은 어머님네 신발장에 있어요. 아마 지금 간 경찰분들이 확인해 주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시모는 말을 잃었어요. 완전히 당한 걸 깨달은 거죠. 형사재판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사기죄로 기소됐고 시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죠. 피고인들은 피해자 몰래 도장을 위조해 5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을 듣는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됐어요. 옆에 앉은 시모도 초췌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자필 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그 여자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임신한 배가 이제 제법 불러 보였어요. 하지만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증인은 피고인들의 상가를 매각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결혼 준비한다고. 그녀의 증언도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즉시 판결이 나왔고 남편은 전과자가 됐어요. 당연히 남편은 회사에서 즉시 해고됐죠. 대기업에서 전과자를 둘 리 없으니까요. 현정이가 몰래 회사에 소문도 냈대요. 이어서 이혼 재판도 진행됐어요.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됩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재산 불법 처분까지 했으므로 위자료는 자필 확인서에서처럼 3억이 인정됐고 재산 분할은 8대2로 제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판결났어요. 뺏긴 걸 다시 돌려받은 기분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의 사정을 전해들은 현정이가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니, 그 김대리라는 여자 말이야. 애 낳고 남편 버렸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애 아빠가 전과자의 백수가 됐잖아. 양육비도 못 주고 그래서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한대. 웃기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으면서 말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애를 남편한테 떠넘기고 갔대. 새 남편이 남의 애는 키울 수 없다고 했나 봐.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모든 게 계산이었구나. 그 여잔 처음부터 자기 이익만 쫓았던 거죠. 나중에 들으니 그 여잔 남편이 대기업 과장이라서 접근한 것 같더라고요. 결혼해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빈털터리가 되니까 바로 버린 거죠. 그렇게 결국 남편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일자리도 없고 모아둔 돈도 뺏기고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시모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손주는 생겼지만 며느리 될 사람은 도망갔고 아들은 전과자가 됐으니까요. 시모가 병원에 입원했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나 봐.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또다시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집으로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죠. 예전에 그 도도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왜 오셨어요? 시모는 구석자리에 앉으며 힘없이 말했죠. 커피 한 잔만 줘. 할 말 있어서 왔어. 그냥 할 말만 하세요. 내어줄 것도 없으니. 시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어요. 손주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너를 몰라보고 외면했어. 20년 넘는 동안 고생만 시키고. 시모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 여자 도망간 거 알지? 우리를 다 이용하고 도망갔어. 심지어 애까지 버리고. 그때 깨달았어. 내가 진짜 며느리를 내줬구나. 끝까지 우리 옆에 있던 사람을. 시모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3억이라도 제대로 줬어야 했어. 아니, 처음부터 널 제대로 대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거 아시죠? 그만하세요. 그래, 난 자격 없지. 내가 다 망쳤어. 일어서는 시모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하진 않았어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요. 남편도 가끔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다른 말은 못하겠어. 그냥 다 미안해.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있다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당신이 없어서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없어. 용기가 안 나. 그래서 돈이 없어 애 분유도 제대로 못 사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당신은 어때? 내 생각은 안 해? 하지만 전 당연히 읽지도 않고 삭제했어요. 힘들어도 어쩌겠어요. 불륜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여전히 염치 없는 것도 웃겼고요. 이혼한 지 2년, 저는 시댁에서 받은 재산으로 서울에 조그만 카페를 열었어요. 상가 월세와 위자료를 합치니 충분한 자금이 됐죠. 처음엔 막막했어요. 40대 중반에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정이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언니, 인테리어는 내가 아는 업체 소개해줄게. 싸게 잘해줄 거야. 메뉴 개발은 내가 도울게. 우리 남편이 요리사잖아. 그렇게 모두의 도움으로 예쁜 카페가 완성됐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개업날, 지인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줬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새롭게 도전하는 열정과 패기가 부럽습니다. 언니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카페는 다행히도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졌어요. 커피 맛도 좋지만 사장인 제가 손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좋다며 다들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정말 힘들게 얻은 기회니까요. 이건 좀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다 어느 날 카페에 한 남성 손님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인 줄 알았는데 자주 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죠. 사장님, 커피가 정말 맛있네요. 분위기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알고 보니 근처 스타트업 회사 대표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적었고 3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죠.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요. 아내가 외도를 해서 이혼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비슷한 상처가 있어서인지 대화가 잘 통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죠. 지금은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가끔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걸 안 현정이가 언제나처럼 놀리듯 말하곤 합니다. 언니 완전 핑크빛이야. 소녀 같아. 무슨 소리야. 그냥 좋은 친구야. 친구? 매일 찾아오는 친구가 어딨어. 난 언니가 새로운 사람 어서 만났으면 좋겠어.
지난날 전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실 설레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면서요. 한 번 실패하고 나니 두 번 실패하긴 무섭더라고요. 그렇지만 마음은 아낌없이 쓸 거예요. 좋은 사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아찔해요. 만약 그때 3억을 받고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평생 주눅들어 살았겠죠. 돈 받고 입 다물고 사는 비참한 인생을요.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면서 미소 지어요. 손님들의 따뜻한 인사, 직원들의 밝은 얼굴,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그날 3억을 들고 시댁에 들어선 순간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존심, 당당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 어떻게 보면 전 그때의 선택으로 그 모든 걸 갖게 된 거예요. 제 힘으로 일궈낸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